자, 그러면 우리 논문 작성하는 방법과 형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논문을 아까 전에 제가 첫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논문은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있거든요, 당연히.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논문을 빨리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문은 소설이 아니에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죠. 그런데 논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읽어도 됩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읽으면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뭐가 핵심 포인트냐는 거죠. 논문에서 어디가 핵심 포인트고, 뭘 봐야지 우리가 이 논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논문을 빨리빨리 읽을 수 있겠죠. 일단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우리가 논문을 쓴다,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절차나 방법에 따라서 논문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해하시면 논문도 이렇게 구성이 됐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왜 논문을 쓰려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논문을 쓰고 싶어요 라고 써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려고 그러면은 프로포절이라는 걸 만드셔야 돼요. 그죠? 프로포절. 그 프로포절은 보통은 우리가 뒤에 보면은 연구 설계까지, 연구 방법론 그 정도까지 우리가 써서 보통 봤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교수님들한테 갈 때 이 앞에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논문을 우리가 디펜스 하거나 아니면 논문 심사할 때도 석사든 박사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래서 당신이 쓴 논문, 여러분이 쓴 논문이 어떤 가치가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논문을 왜 썼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이거 왜 썼어요? 그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은 이 논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써야 되겠죠. 그러면 왜 필요한지를 쓰려고 그러면 이 논문을 왜 내가 논문을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앞에입니다. 그게 문제 제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논문을 연구를 하려고 해야 된다고 해야 되지. 아무런 연구 문제가 없는데 연구를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 제기가 명확하면 이 논문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이 중요하겠죠. 그죠? 이 논문을 왜 쓰느냐. 그래서 the purpose of your research 이게 들어가야 돼요. 보통 이게 논문의 제일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서론의 제일 끝에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dicate of 해가지고 쭉 설명이 들어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논문의 목적이 있기 전에 그러면 이 논문의 목적이 왜 나왔는지를 앞에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현황 분석이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논문의 주제에 대해서 또는 이 현상에 대해서 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왜 내가 이 주제를 연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현황 분석이 들어가고요. 이러이러한 현황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나왔어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황 분석과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도출이 되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특히 연구 필요성이 나면 이게 내 논문의 주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아까 전에 제기했던 논문의 주제 잡는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그 석박사 과정생들하고 제가 계속 뭐 필요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막 그렇게 하고요. 또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필요하면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 찾아옵니다. 저희 학교로 찾아와서 학생들이 이제 질문도 하고 가는데 논문을 쓰는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먼 데서 찾지 마세요. 물론 이제 이게 있습니다. 가장 답답한 사람이 뭐냐면은 와서 교수님 논문 주제 좀 정해주세요. 이게 가장 어 뭐라 그래야 되나 할 말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왜냐면 논문의 주제는 자기가 정하는 거거든. 물론 연구실마다 저런 게 있어요. 공대나 의대 쪽은 보통 실험실 연구를 랩에서 해요. 그러면 그 실험 연구를 가지고
서로 공동 연구를 하면서 그 공동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요번에는 누가 그거를 주제로 정해서 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공대 쪽 실험 연구하시는 데는. 그렇지 않은 사회학적 연구에서는 자기가 주제를 정하고 자기가 해야 됩니다. 간혹가다 교수님이 나 요게 주제가 관심인데 네가 이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던져준 경우는 있는데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자기가 이제 정해야 되는데 먼 데서 찾지 마세요. 먼 데서 찾지 마시고요. 자기가 일하는 것에서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주제 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지, 특히 이제 석박사들 중에서 보시면 이제 파트타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파트타임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는 업무 중에서 또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나는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교수님들하고 지도 교수님하고 한번 얘기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지도 교수님의 방법론과 지도 교수님이 갖고 있는 그 랩에서 이제 관심 있고 이제 하고 있는 분야랑 접목이 되면 좋은 논문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문제 제기하고 주제를 열심히 막 했는데 뒤에 가서 보면은 데이터를 못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못 구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의미가 없죠. 그죠? 제가 옛날에 간호대학교 한번 연구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연구 주제가 좋대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해서 막 해서 이제 분석해 보자고 해서 했더니 그분이 1년에 한 건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건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연구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물론 이제 의대 쪽에서는 특이 케이스를 가지고 이 특이 케이스에 대해서 치료한 거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간호 쪽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건 나오는 거를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연구하려는 주제도 맞아야 되지만 이 주제를 내가 실제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러려면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있는 분야에서 내 업무 중에서 이런 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거나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걸 잘 찾아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파트타임들한테 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제 제기를 어려운 데서 찾지 말고 여러분들 주제를 어려운 데서 찾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논문 쓰시는 분들 쭉 보시면 다 대부분 다 파트타임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의 주제를 찾아갖고 와서 저랑 같이 디스커션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일하다 보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자기가 알거든요, 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 이제 요 문제랑 뒤에 가면은 또 걸리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하고 주제를 정했으면 그 주제와 문제에 맞는 이론을 찾아서 연결해서 연구 모델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과정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론하고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저랑 같이 디스커션 하면서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론에서 같이. 음. 일단은 문제 제기입니다. 문제 제기. 일단 첫 번째 파트타임들은 자기 분야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보시죠. 풀타임들은 저는 분야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게 있겠죠? 그럼 풀타임들은 석박사 풀타임들, 박사 풀타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논문을 많이 읽으세요. 논문을. 주제를 정하는 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 지금 가장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가 뭔지 이거를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메인이 있을 거고요. 그 도메인 요즘 핫한 게 메타죠. 메타. 그러면 메타 쪽 관련돼서 어떤 주제가 뭐가 있는지 그런 걸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주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 좋은데 간혹 가다 보면 옛날 거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거. 지금 한 20년 전 거, 뭐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는 원하지는 않아요.
어,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 거 있죠. 옛날에 했던 사람들, 옛날에 했던 모델들을 갖고 옛날에 했던 주제를 갖고 와서 자꾸 해요. 어, 지금 와갖고 인터넷 뱅킹에 대해서 연구할래요? 그러면은 그거 누가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인터넷 뱅킹은 벌써 2, 30년 전에 얘기했던 주제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가장 최신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좀 좋아요. 교수님들도 당연히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해야 되는데 재밌어야 돼요, 논문이. 이해되시죠? 근데 너무 제가 20년 전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면 논문이 재미가 없어요. 그죠? 요즘 이슈도 아니고 20년 전 이슈 이런 걸 갖고 끄지고 이런 걸 갖고 와서 논문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이거 벌써 이미 다 끝난 건데? 이미 옛날 건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기 위해서 논문을 쓰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가장 최신의 어떤 이 분야에서 여러분들 자기 전공들이 있잖아요. 또는 자기가 일을 하는 업무 그런 부분에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골라서 주제로 삼으면 이제 그거를 디펜스하는 교수님들이나 그거를 논문 심사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이거 재밌는 부분이네. 내가 이게 관심 있었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논문 심사 의뢰를 일주일에 제가 이제 논문 저널 심사위원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열 몇 건씩 받아요. 그럼 논문 심사할 때 보면은 최근에 이슈들 이런 거 보면은 재밌거든요. 그러면 좀 더 보게 되고 조금 약간 가중치를 줘요. 이건 신선한 거니까 독창성이 있네, 신선한 거니까 이거 연구 주제가 좋네. 그러면 뭐 뒤에 가서 조금 미비하더라도 통과시켜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볼 때는 이제 주제를 정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런 주제를 정할 때 가장 최신의 이슈를 정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 밑에 거랑도 연결이 되는데, 이런 주제를 정하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읽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조금 이제 형이 화학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똥을 많이 넣어야 되면, 똥을 잘 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이 먹어야 돼요. 그죠?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똥이 잘 나오고요. 많이 먹어서 내 걸로 잘 소화되는 사람일수록 황금똥이 나오죠. 애들 보면은 황금똥 나오면은 이제 소화가 다 된 거잖아요. 그 변의 색깔만 보더라도 우리가 애들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논문을 쓰는 거는 이런 똥을 누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먹고 그걸 자기 걸로 다 소화를 해내서 나오는 게 논문이에요. 그 논문 딱 보면은 논문의 수준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논문을 얼마나 읽었느냐. 그다음에 그걸 얼마나 자기 걸로 잘 소화를 했느냐. 이게 보여요, 한눈에. 네. 그런 것들이 다 결정이 돼야 되는데 똥을 못 누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많이 안 먹어서 그래요. 많이 먹을수록 내게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결국은 논문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논문을 많이 쓰시려면 다른 사람의 논문을 많이 읽으세요. 자기 주제를 정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저는 논문에 뒤에 석박사 논문의 레퍼런스를 석사는 한 50개에서 100개, 박사는 100개에서 200개 정도를 넣으라고 합니다. 영어하고 국문 논문. 왜냐하면 그만큼 읽었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다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많이 읽으셔야 될 거예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아까 전에 주제를 정하는데 파트타임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업무나 이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골라서 한번 살펴보면 좋다고 했는데 풀타임들은 아까 전에 최신의 이슈 이런 거를 골라야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자기 분야 전공 저널을 꼭 읽으세요. 아마 대부분 다 읽으실 거예요. 자기 랩 연구실을 통해서 읽든 아니면 자기 혼자서 읽든. 제가 옛날에 이제 경희대 다닐 때, 벌써 20몇 년 전 얘기죠. 그럴 때는 저희 랩에서 논문들을 정합니다. 그래서 쭉 리딩할 논문들을 정해서 논문집을 만들어요. 같이. 그리고 일주일에 자기 한 편씩,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당 논문 한 편씩 읽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세미나를 계속 해요. 그러면 일주일에 보통 한 논문 한 10편씩 읽어 나가요. 내가 읽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 읽어서 발표한 것도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10편씩 읽으면 뭐 한 학기 정도면은 한
수십 편씩 읽어요. 음.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최신의 여러분들이 논문을 정하려면은 자기 저널이 있어요. 마케팅이다 그러면은 마케팅 저널, 최신 저널 있죠, 자기? 마케팅 하켓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저널이 있을 거예요. 물론 국내 저널이 있는데 저는 국내 저널보다는 해외 저널 쪽을 많이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해외 저널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외 저널에서 나올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 정도를 우리가 모방을 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용의 머리를 준비해서 하다 보면은 용의 꼬리라도 나오는데 뱀의 머리를 준비해서 시작하면 뱀 꼬리뿐이 안 나와요. 실제로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최대한 영어 저널, 탑 저널 수준의 것들을 준비하고 모방하다 보면 논문의 이제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런 저널들을 읽어야 되는데 가장 최신의 2년에서 2년 전 거는 다 읽어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탑 저널 한 두세 개는 꼭 정하셔요. 그래서 자기 분야의 탑 저널을 정하고 그 탑 저널에서 최근 2년치까지 논문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분야에서 여러분들 전공에서 어떤 게 가장 이슈가 되고 어떤 이론이 가장 중요한 요즘 많이 쓰는 이론이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논문을 쓰는데 교수님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분야 저널을 계속 꾸준히 읽거든요.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흐름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중요한 거라든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최근, 지금부터 해서 한 2년 정도,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2020년도, 그 2020년도, 21년도 나온 이 두 개 년도에 나온 저널은 거의 읽어보셔야 돼요. 자기 한국 논문도 마찬가지고 영어 저널도 마찬가지고 읽어보셔서 그 트렌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흐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 주제가 뭐고 그 다음에 어떤 이론이 많이 사용이 되고 이런 거를 알면 흐름도 잘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오늘 또 얘기해 보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논문을 많이 읽어보면 이 사람들의 이론에서 이런 걸 조금만 수정하면 새로운 논문이 나오겠는데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이런 이론하고 이 사람의 논문하고 좀 비슷해. 요거를 조금만 수정하면 내 논문이 나올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은 이제 이론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거는 요 다음번 시간에 우리가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론이 중요한지 논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많이 읽으면 그 안에서 논문의 주제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방향성도 설정할 수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주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주제를 찾는 방법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자기 주변에서 관심 있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문제점과 이런 것들을 찾아서 주제로 정하는 방법 또는 최근에 논문들을 많이 읽으면서 그 안에서 최근의 이슈들 또는 논문들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이 논문에서 확장성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논문의 주제를 찾아 나가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하면은 자기 논문의 주제를 잘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정한 다음에 교수님하고 한번 디스커션을 해서 이런 주제가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항상 컨펌을 받고 움직이시면 좋겠어요. 자, 되셨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서두에서 논문 주제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고민이 많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을 해줬고요. 이게 해결이 되면 논문 다 쓴 겁니다. 그죠? 거의. 그죠? 여기 해결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주제가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해놓은 게 없어? 이거 확인해 봐야 되죠. 이미 누군가 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 목적을 정하면 논문들을 쭉 찾습니다. 그 주제에 맞게끔 선행 연구들도 찾고 그 다음에 선행 연구에서 어, 없는 것들이 내 아이디어의 독창성이 되겠죠. 이게 독창성. 그래서 내 논문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논문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잘 된 거고 기존 논문하고 차별성이 뭐야 물어보면 여기서 나온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논문들은 이러이러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했지만 내 논문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더 추가됐습니다. 더 확장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더 기존 논문하고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아이디어 독창성 또는 컨트리뷰션, 내 논문에 있어서의 핵심이 되는 거죠. 핵심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theoretical, 좀 뭐냐 아카데미컬한 컨트리뷰션이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적, 이거를 어떻게 잘 적용하는 측면에서의 그 측면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논문에 학기전을 제일 뒤에 보면은 아카데미컬 또는 비헤비어럴, 그러니까 비즈니스적 어떤 그런 그 자기의 그 논문의 의의 이런 것들을 적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런 걸 통해서 미리 내 논문의 이런 것들의 그 독창성이나 컨트리뷰션을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정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를 통해서 해서 나오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연구 모형입니다. 그죠? 자, 1번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나오고요. 2번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문제의 기존 논문들하고의 차별성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세 번째 거기서 내 연구 모형이 이제 만들어지죠. 아, 그래서 이러이러한 기존의 이론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덧붙여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구 모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설도 도출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연구 모형이 결정이 되면 여기까지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통 논문 얘기할 때 그 앞부분에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 공개 발표할 때 요 정도까지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죠? 네. 프로포절이 요 정도까지 아니면 여기까지 보통 여기까지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까지 하기도 하고 프로포절에서 여기까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연구 설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테크니컬 논문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죠. 그죠? 그걸 리서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얻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쭉 고민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해서 결과 도출, 결론 도출, 한계 및 제안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결정이 되면은요, 뒤에 데이터 분석하고 하는 거는 그냥 결과만 도출하면 돼요. 끝. 그 정도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연구 주제에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뒤에 연구에서 결과 발표하고 통계 분석은 제가 볼 때 100%면 20%예요. 통계적으로 내려가면은. 그러면 앞에 여러분들의 연구에 있어서 거의 80%는 앞부분입니다. 문제 주제를 정하고 연구 모형을 만드는 이 과정이 여러분들 논문에 있어서 8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간이 최소한 6개월에 걸릴 겁니다.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꾸준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연구 주제랑 이런 것들이 도출될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한번 쓰시려고 그러면 한 1년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석박사학위 논문 쓰시려면은.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연구가 진행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런 연구 수행 방법과 절차가 있으니 당연히 논문은 이 순서와 절차에 맞게끔 논문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논문은 목차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트로덕션입니다. 인트로덕션은 앞에 현황, 문제, 목적, 독창성. 아까 전에 주제 정하는 파트 있었죠? 그거랑 연동이 돼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내가 왜 이 연구를 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연구를 하는 목적이라든가, 왜 이런 연구를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현황 분석,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서론 부분은 이런 걸 찾으면 돼요. 두 번째, 리터러처 리뷰. 이게 챕터 2입니다. 여러분들 이 챕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비헤비어럴 논문은 이 1, 2, 3, 4, 5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이 서론 안 쓰고요. 나는 이론적 배경 안 쓸 거예요. 그러면 리젝트 당합니다. 무조건. 이거는 모든 비헤비어럴 리서치에 있어서의 목차는 정해져 있어요. 이 안에 어떻게 내용을 정리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정하면 되지만 이 순서대로 안 적으면 여러분들 리젝트 당합니다. 무조건 이거 빠꾸 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연구의 그런 틀이 있죠?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한 게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려고 그러면 요 틀에 맞춰서 써야 되고요. 논문을 읽으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 틀에 맞춰져서 썼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그 파트만 읽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인트로덕션, 두 번째 리터러처 리뷰. 그래서 리터러처 리뷰를 통해서 기존의 연구들이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연구 모형을 여기다 적는 경우도 있고요. 챕터 3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트 2를 파트 2, 그 다음에 얘를 파트 3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대부분은 그냥 연구 모형은 이론적 배경 안에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연구 모형을 만들었고 그 사전에 어떤 그 문헌들을 통해서 이런 모형이 만들어졌는지의 과정을 이렇게 이론적 배경을 정리를 합니다. 세 번째 연구 방법, 리서치 메소드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리서치 디자인하는 거 있었죠? 여기 위에 보시면 사전에 요게 요 파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측정 문항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 다음에 하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요 방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 방법 가끔가다 요 방법 빼는 사람이 있는데 요 방법 빼면 안 돼요.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 다음에 설문지 개발하는데 어떤 논문들 보면은 설문지를 누구 논문에서 내가 설문지를 갖고 와서 그거를 수정했는지를 안 써놓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헤비어럴 리서치 경우에는 대부분 설문 문항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설문 문항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쓴 논문을 참조해서 거기서의 팩터라든가 이런 걸 갖고 오게 되고 그 사람이 썼던 설문 문항들을 갖고 와서 내가 수정해서 쓸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측정 문항의 개발 과정에 누구의 논문에서 내 문항들을 이렇게 갖고 와서 모디파이 했는지를 써줘야 되는데 이거 안 쓴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다 빠꾸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네가 개발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래서 설문 문항을 어떤 사람들의 문항을 갖다가 이렇게 썼는지 이런 개발 과정들 이런 걸 다 여기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도구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연구를 진행했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 리서치 메소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연구를 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리서치 디자인을 통해서 내가 데이터를 구하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서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연구 결과를 이렇게 제시해 주고요. 해서 가설 검증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토익 디스커션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그 다음에 결론하고 한계점을 이렇게 적어주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연구 결과하고 디스커션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자, 연구 결과는 통계 분석에 대한 결과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설을 세우고 연구 리서치 가설 세우고 그 다음에 통계 분석했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영향이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 없다, 뭐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구 가설을 설정해 주셨으면 대부분 연구 모형에서 선을 다 걷죠. 그죠? 연구 모형들에서 이러이러한 변수들이 있고요. 이런 변수들을 통해서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이런 선들을 다 그릴 겁니다. 요게 하나하나가 다 가설일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다 적어 주셨죠? 자, 그러면 얘는 실제로 데이터를 검증했는데 얘는 가설 검증 통과가 됐어요. 채택이 됐어요. 채택이 됐고요. 기각되고 채택되고 이런 게 다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 연구 가설에서 내가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거예요 라고 가설을 세운 거고 실제로 연구 결과를 했더니 통계적 분석에 의해서 가설이 채택되고 기각되고 뭐 p-value에 따라서 이런 거를 막 적으실 겁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적어 놓았을 거예요. 그래,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해석해 줘야 돼요. 내가 이 가설을 세웠는데 이 가설이 기각됐으면 왜 나는 내가 가정을 했는데 왜 이게 기각됐는지에 대해서 써줘야 되는데 안 써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논문 심사를 해보면 이 디스커션이 빠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끝나요. 그러면은 일단 다 수정 보내버립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연구 결과는 연구 결과고요. 앞에 가설은 가설이에요. 그 가설을 통해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채택됐으면 채택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적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기각됐으면 왜 기각됐는지를 해석을 해줘야 돼요. 나는 이렇게 분명히 앞에 가설에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적어 놨잖아요. 근데 기각이 됐어요. 근데 기각됐으니까 기각됐어요.
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논문이 아니에요. 기각됐으면 왜 이게 기각됐고 그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당연히 그렇게 써줘야죠. 왜냐하면 내가 가정은 영향력이 있다고 했는데 영향력이 없다고 나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을 써줘야 되지요. 그거를 알아서 해석해줘야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해석을 해줘야 되죠. 이 논문은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나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분석해 봤더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걸 써줘야 됩니다. 자, 의대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요, 논문들 보면은 실험을 막 해요. 실험을 막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영향력이 있든 없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런 기저 원인이 뭐고 이런 것들을 다 풀어줘요. 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헤비어럴 논문에서도 우리가 앞에 연구 모형을 가지고 여기서 토의는 그걸 갖고 내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 해석을 안 해주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제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디스커션까지 연결해 줘서 이게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꼭 가설들마다 꼭 써주셔야 되는 거를 제가 계속 부탁드려요. 요거까지가 해야지 논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 및 한계가 있는데 이 토의를 연구 결과에 넣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결론에 넣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따로 빼서 토의라고 적어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는데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각 가설에 대해서 해석은 꼭 필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참고 문헌이 들어가고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논문을 읽으려면은 뭐부터 읽겠어요? 요거 보시면 돼요. 딱 연구 모형. 연구 모형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가 왜 연구를 하는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연구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림이죠. 모형. 그림 있고 막 변수들 있고 그 가설을 막 써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론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론을 갖고 썼는지를 알면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까지 나와요. 그래서 저는 논문을 보면 서론도 보지만 서론하고 요 연구 모형만 보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연구 가설 결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 사람이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잘 해석해주면 되는 거고 실제로는 이 사람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연구 모형을 가지고 왜 이렇게 연구했는지의 연구 모형만 보면 이 논문의 전체 큰 틀은 내가 다 파악이 됩니다. 예. 그래서 딱 보면 바로 그걸 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서론부터 쭉 읽죠. 이거는 소설책입니다. 소설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이 나오기까지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막 생기죠. 그러니까 스토리를 다 알아야 돼요. 소설은. 그러니까 소설은 챕터 1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다 읽어야지 소설 전체를 우리가 파악이 되지만 논문은 그게 아닙니다. 소설책이 아니에요. 논문은 서론하고 이론적 배경의 연구 모형만 보면 끝납니다. 네, 그러면 이 논문이 전체로 어떻게 써져 있고 이 논문이 뭘 주장하는지를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논문을 읽는 게 금방 읽어질 수가 있죠. 물론 연구를 보면서 이 연구 모형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읽어가면서 이제 보는 게 이제 스킬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걸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면 딱 보면은 한 1, 2분이면 이 논문에 대해서 파악이 돼요. 그러면 이 논문 재밌네. 이건 좀 더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네. 그러면 그때 논문을 리딩을 하는 거예요. 다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고요. 논문을 쭉 읽으면서 이런 그 이론적 배경 연구 모형만 찾아서 쭉 읽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재밌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게 조금 특이한 거, 이런 것들을 골라내면서 그 중에서 골라내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연습하셔야 돼요.